빈민가 출신 재능 없고 못생긴 패배자인 그는 인생에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다. 하지만 채팅창에 너희 패배자들처럼 포기하는 대신 그는 스스로 치유술을 익혀 빈민가 사람들을 위한 지하병원을 연다. 이야기는 제노스와 그의 양여동생 릴리가 유령의 집처럼 보이는 허름한 저택 겸 병원에 살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최악의 악령인 카밀라가 룸메이트로 함께 살고 있으니 유령의 집이 맞다. 릴리는 하루 종일 자상한 주부처럼 제노스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제노스는 돈을 받는 대신 치유력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돕는다. 그가 환자를 치료하러 밖에 나간 사이 그의 백수 친구 겸 열성 팬인 조피아로 링가가 다친 곳도 없으면서 제노스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는 핑계로 그의 집에 온다. 제노스가 없으니 그들은 기다리기로 한다. 하지만 할 일이 없자 불쌍한 릴리가 제노스를 위해 요리하던 스튜를 망치고 그녀가 안 볼 때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릴리가 돌아오자 그녀는 그들이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3명의 짐승 소녀들은 서로를 탓할 뿐이고 거의 싸울 뻔한다. 릴리는 제노스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화를 낼 것을 알기에 그들을 말린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화해한다. 정령 카밀라는 릴리가 얼마나 만만한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불량배들을 괴롭히기 위해 내려와 3명의 짐승 소녀들을 무릎 꿇고 빌게 만든다. 릴리는 스튜를 다시 요리할 재료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녀에게 보상하기 위해 3명의 짐승 소녀들은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 뛰쳐나간다. 한편 제노스는 노예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또 다른 수인 소녀 틸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 주인은 틸이 도망치려 했다고 비난하며 그녀를 벌주기 위해 묘지로 데려갑니다. 그가 틸을 때리기 시작하자 틸은 무덤에 머리를 부딪히고 분노한 영혼이 그녀에게 들어가 폭주하게 만듭니다. 틸은 자신의 주인을 공격하고 마침내 제노스가 나서서 자신의 강력한 치유 능력으로 그녀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 주인이 틸을 데려가는 것을 막고 그를 치료해주는 대가로 틸의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렘을 꿈꾸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틸을 풀어주고 소피아 로앱의 링가가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그들이 항상 그렇듯이 또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릴리가 그들 모두를 위해 저녁을 요리하기를 기다리며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노스는 한때 모험가 파티의 일원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팀 리더인 에스턴이 제노스를 팀에서 내쫓기로 했어. 길드 의뢰를 마치고 돌아온 에스턴은 제노스를 불러 회의를 하면서 금화 하나를 던져주며 제노스처럼 불쌍한 패배자는 평생 이런 걸 구경도 못 해봤을 거라고 조롱했지. 제노스는 에스턴이 갑자기 왜 저렇게 이유 없이 심술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자 에스턴은 그의 멍청한 머리에 똑똑히 새겨주듯 최근 팀에 대한 그의 기여가 미미했고 그래서 모두 그처럼 쓸모없는 패배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어. 제노스는 동의하지 않았어. 그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하며 심지어 에스턴이 그를 빈민가에서 꼬맹이였을 때 데려왔던 때를 상기시켜줬지. 그때 에스턴은 그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 그동안 그를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버리는 건가? 에스턴은 더 이상 그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에스턴은 제노스가 아직도 얼마나 순진한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빈민가 출신인 제노스 같은 녀석이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그들의 파티는 이제 국내 최고 순위 중 하나였고 제노스 같은 사람이 함께 있는 건 그들의 이미지만 망칠 뿐이었다. 그래도 제노스는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믿음직한 치료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에스터는 제노스가 독학으로 익힌 수상한 치유 마법만 썼다고 주장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같은 빈민가 쥐새끼가 귀족이나 왕족 앞에 나타나면 그들의 명성이 망가질 것이었다. 그때 제노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에스터는 그 말을 퇴직금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며 마무리 지었고 제노스가 침묵 속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다. 한편 어두운 거리에서는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수상한 여자와 그녀의 궁수공범이 엘프 소녀를 납치하려 했는데 릴리인 것 같아. 제노스의 입양된 여동생 말이야. 릴리는 간신히 궁수의 급소를 걷어차서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녀는 장거리 사수에게 절대 이길 수 없었어. 예상대로 궁수는 곧바로 그녀의 다리에 화살을 쏴서 쓰러뜨렸지.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고 결국 궁수가 그녀를 입 다물게 하려고 배를 찔렀지. 제노스는 근처를 걷다가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된 지금 뭘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소음을 듣고 확인해 보기로 했어.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자와 궁수가 릴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 네, 그도 그들이 엄청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여자는 간단히 어깨를 으쓱하며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릴리는 그들의 노예라고 말했어요. 제노스는 영리하게 행동했죠. 그는 릴리를 사겠다고 제안하며 아까 돌멩이가 그에게 던졌던 것과 똑같은 금화를 건넸어요. 어차피 릴리가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기꺼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미소를 지으며 떠났죠. 그들이 몰랐던 건 제노스가 치료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는 릴리 옆에 무릎을 꿇고 즉석에서 그녀를 치료했어요. 그녀의 상처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라 그를 쳐다봤죠. 그녀는 그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보답할 게 없어서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제노스는 괜찮다고 말했죠. 그녀는 그가 세계적인 치료사냐고 물었고 그저 독학으로 면허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에 더 놀랐어요. 그러자 제노스는 그녀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려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릴리는 가족도 제대로 된 옷도 없이 굶주린 모습으로 집이 없다고 털어놓았고 제노스는 그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줬지만 자신은 너무 가난해서 그녀 것만 시켰어요. 그에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죠. 릴리는 이제 그의 책임이 되었으니까요. 고아원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곳에서 그녀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한편 릴리는 제노스의 직업이 궁금해졌어. 그녀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부유한 귀족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제노스가 모험가 파티에서 쫓겨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자 그녀의 기대는 무너졌지. 그의 상황은 릴리의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 그는 적어도 제대로 된 직업을 찾을 기회라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심각한 부상을 입은 리자드맨이 물을 구걸하며 레스토랑으로 기어들어왔어. 화상과 상처의 종류로 보아 제노스는 그가 마법 총에 맞았다고 짐작했지. 그 남자는 분명히 고통스러워했기에 제노스는 나서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해줬어. 보통 그 정도 실력의 치료사는 유명하기 마련인데 그 남자가 제노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호기심을 느꼈지만 어쨌든 리자드맨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금화 4잎을 건넸어. 제노스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치료해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그 일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바로 치료 클리닉을 여는 거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릴리나 그 리자드맨처럼 속수무책인 사람들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빈민가 출신이라 제대로 된 치료사 면허를 받는 건 불가능했고 이는 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게 완전히 불법이라는 뜻이었지. 결국 그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지하 치료사가 되어야만 했어. 법의 눈을 피해 말이야. 릴리는 그 아이디어에 찬성했고 제노스가 기술적으로 그녀를 밀렵꾼들에게서 샀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그를 공식적인 주인으로 여기게 되었어. 그녀는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분명히 밝혔지. 제노스는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적어도 그녀가 머물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는 그녀를 따라다니게 하기로 동의했어. 그날 밤 그들은 마을 외곽으로 향했고 결국 집들이 허물어지고 몇 마일 방영 안에 생명체의 흔적조차 없는 버려진 지역에 다다랐다. 제노스는 폐허가 된 건물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지하 병원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로 삼았다. 그곳은 귀신이 나올 것 같았다. 약간 미신을 믿는 릴리는 이런 곳에서 으스스한 언데드 몬스터가 자주 태어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노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어쨌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차갑고 조용했다. 그래서 릴리는 조명 마법을 걸었고 그녀가 기본적인 마법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노스는 꼼꼼히 살펴본 후 그곳을 거처로 삼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장점은 지붕이 있다는 거였다. 예전 팀원들이 그를 길 잃은 동물처럼 밖에서 재웠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적이 없었다. 어쨌든 지지대도 튼튼했다. 그가 새 거주지를 확인하려는 찰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곧 룸메이트가 될 카밀라였다. 카밀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릴리는 그녀가 쳐다보기만 해도 사람을 유령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데드 몬스터인 망령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릴리는 점점 더 겁을 먹었다. 하지만 제노스는 반대로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 자신들이 최고의 부동산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망령과 마주치게 되다니 그는 다소 놀랐지. 릴리는 그런 그를 보며 저 대가리가 왜 저렇게 침착한 걸까 궁금해했어. 바로 그때 카밀라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어. 하지만 제노스는 즉시 치유 마법으로 그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지. 그녀의 힘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망령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았어. 그는 친구가 재미삼아 그를 지하 미로로 보냈을 때 이전에 망령들을 마주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는 그곳에서 수백 마리의 망령과 마주쳤고 이로 인해 망령이 치유 마법에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지. 제노스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정중하게 망령에게 같이 살아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그녀에게 방해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그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죠. 대신 그녀는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며 다시 공격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시도는 헛수고였죠. 심지어 더미는 그녀를 혼쭐 낸 것에 대해 사과했고 그녀는 자신이 이제 적수를 찾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격분했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는 모든 유령 하인들을 소환하여 제노스와 릴리를 얼려버리라고 명령했어요. 놀랍게도 제노스는 단번에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죠. 이것은 망령, 즉 카밀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에게 그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묻게 했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지하 치료사라고 소개했어요. 그가 그녀에게 방 하나와 치료 활동을 할 방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1층을 내주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2층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죠. 이 모든 걸 지켜본 릴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1층을 병원처럼 꾸몄고 릴리는 간호사 복장까지 갖춰 입었죠.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그녀는 너무나 지루했어요. 그녀는 나가서 광고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왕립병원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환자들이 곧 올 테니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었고 릴리는 그를 맞이하러 갔어요.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낯이 익다고 생각했어요. 제노스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마법 총상 자국이 있어서 제대로 된 병원에 갈 수 없었을 테니 분명히 그랬겠지. 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가 아니라 팔에 총을 맞은 여동생 때문에 왔다고 했어. 자세히 살펴보니 제노스는 여자가 마법 독이 든 총알에 맞았다는 걸 알게 됐지. 게다가 총알이 아직 손에 박혀 있어서 썩기 시작하고 있었어. 그의 말을 듣고 그 여자는 놀랐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는 독이 퍼지기 전에 손을 잘라야 하지만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줬어. 이 말을 듣고 여자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치료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물었어. 그러자 그는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두 남매는 특히 여동생이 팔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자는 자신을 회오리바람 조피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도 빈민가 보스 셋 중 하나이자 리자드맨의 우두머리였는데 탐욕스러운 상인들에게서 훔쳐낸 전리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조피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며 그의 용역에 대해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손도 재생시켜주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말에 그녀는 넋이 나갔습니다. 팔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는 치료사라는 생각은 그녀가 전에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노스는 치료사가 어떻게 재생과 같이 간단한 것을 모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 세계의 치료사 수준을 제대로 몰랐던 게 분명해. 조피아에게 인사한 후 그들은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 시작하기 전에 제노스는 만화로 칼날을 만들어 수술용 칼로 썼고 그걸로 그녀의 손을 잘랐어. 그러면서 그는 잘린 부위에 마법을 걸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되도록 해서 그녀가 너무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했지. 그 후 그는 뼈를 생성하고 신경 혈관 근육을 만든 다음 마지막으로 피부로 덮어 재생 과정을 시작했어. 이 모든 걸 하느라 그는 지쳐버렸어. 반면에 조피아는 그의 솜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그녀는 그와 같은 치료사는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어. 그녀가 그를 감탄하는 동안 멍청한 남동생이 망령에게 그녀의 관심을 돌리게 했지. 카밀라는 그가 절차를 망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2층으로 돌아갔어.
그러는 동안 조피아는 제노스가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에 대해 매우 신나했어. 그녀는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의 병원에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 그날 밤 늦게 릴리는 제노스와 마지못해 합류한 카밀라를 위해 차를 끓였어. 그녀는 뜨거운 채에 입술을 대고 나서 곧바로 자기 층으로 후퇴해야 했지. 제노스와 릴리가 계속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왜 리자드맨들이 항상 부상을 입는지 물었어.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리자드맨 오크,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종족에 관련된 빈민가의 점점 커지는 전쟁에 대해 알려줬어. 이 제3의 집단이 뭔지 알아내려던 찰나 그들은 원치 않는 방문을 받게 됐죠. 그들은 늑대 인간이었는데 링가라는 자가 그들의 우두머리였어요. 링가는 제노스가 자신들의 동족이 그토록 힘들게 상처 입힌 리자드맨들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그 때문에 그녀는 그를 제거하러 온 거였어요. 불행히도 그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를 다치게 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죠.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는 자신의 늑대 인간들에게 클리닉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건물이 망령의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제노스는 그들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카밀라가 모습을 드러냈고 분노에 차 그들을 파괴하려 하자 제노스가 그녀에게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가 망령과 그토록 쉽게 소통하는 걸 보고 링가는 제노스를 반신으로 여겨 부하들에게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아침 오큰 한 명이 진료소에 와서 오크 수장인 로이스 여사가 제노스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제노스는 이미 리자드맨과 늑대 인간들을 처리한 후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오크들이 치료를 받으러 온 것에 놀라지 않았다. 이 세 야수 종족의 지도자들은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마법석 발굴로 큰 돈을 벌었다. 제노스가 진료소를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고 그는 결국 각 세력의 지도자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래서 그는 오크에게 그의 상관인 로이가 치료 중에 자신의 말을 들을 만큼 현명한지 물었다. 오크가 로이가 꽤 현명하다고 확인하자 그는 그녀를 치료하기로 동의했다. 리자드맨 세력의 지도자 조피아는 그에게 선물을 계속 주고 있었고 늑대인간 세력의 지도자 링가는 지난번 소동을 만회하기 위해 그의 옆집에 거대한 저택을 짓고 있었다. 그러니 오크족 수장인 로이가 그에게 곤란을 줘도 링가나 조피아처럼 성격이나 인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았지. 어쨌든 그는 오크에게 왜 로이가 직접 그를 보러 오지 않았냐고 물었어. 오크는 이곳이 적대 세력 사람들로 들끓어서 로이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 제노스는 오크에게 로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물었어. 그녀가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는 직접 그녀의 거처로 치료하러 가려고 일어섰지. 오크는 제노스를 오크 세력의 소굴인 동굴 앞으로 데려갔고 로이와 그녀의 부하들이 제노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왕좌로 이어지는 길을 안내했어. 오크는 로이에게 제노스를 떠오르는 지하치료사라고 소개했고 로이는 제노스에게 빈민가 사람들을 대규모로 치료해준 덕분에 그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 그녀는 제노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종류의 치료든 정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어. 제노스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보수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에 질렸다고 말했죠. 어쨌든 로이는 제노스에게 왜 자신이 왕좌에서 움직일 수 없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제노스는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아무런 외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스캔 능력을 사용했어요. 제대로 검사한 후 그는 로이의 복부에 마법 에너지를 뿜어내는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종양이 아니라 마법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죠. 로이는 그의 추측을 확인하며 그녀의 몸 안에 있는 마법석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움직이려고 하면 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제노스는 로이에게 누가 음식에 마법석 폭탄을 넣었냐고 물었지만 로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녀는 마법석을 주먹밥으로 착각하고 완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먹어버렸대요. 제노스는 처음에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지만 농담하는 그녀를 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돕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했죠. 로이는 심각해져서 제노스에게 제고해달라고 부탁하며 마석을 먹다가 일부를 씹었고 폭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하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죽는 것을 기뻐했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생명이 걸려 있었기에 로이는 제노스에게 자신과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구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모든 보물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제노스는 마침내 돕기로 동의하고 수술을 시작하기 위해 메스를 소환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그녀의 위장에서 마석을 꺼내 치유 마법으로 봉합했습니다. 로이는 완전히 놀랐지만 마석이 여전히 폭발할 수 있었기에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노스는 멀리 던지는 대신 손으로 잡았습니다. 돌이 폭발했을 때 그는 주인공 특유의 특별한 방어 마법으로 자신을 보호했기에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끝낸 그는 로이에게 열쇠를 돌려줬어. 그녀의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한 일만큼의 대가를 원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로이는 또 한 번 제노스의 윤리관에 감탄하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했지.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의 병원에 24시간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 식욕이 돌아온 그녀는 제노스에게 주먹밥을 같이 먹자고 했지. 하지만 제노스는 그녀가 전에 주먹밥을 먹으려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날 밤 늦게 그는 집에 돌아와 질투에 휩싸인 릴리를 발견했어. 릴리는 조피아 린가, 그리고 이제 로이까지 자주 찾아오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표현했지. 릴리가 말하고 보니 제노스도 그 3명의 수인 소녀들이 다친 것도 아닌데 그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그저 심심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카밀라는 그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지. 제노스는 힐링 자격증도 없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카밀라는 300년이나 살아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있었지. 반면 릴리는 그 3명의 짐승 여자애들이 자기 남자를 뺏어갈까봐 걱정했는데 사실 제노스는 릴리 남자였던 적도 없었거든. 카밀라는 웃으면서 곧 제노스를 두고 세 파벌이 전쟁을 벌일 거라고 예언했어. 그리고 제노스는 또다시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얼마 후 조피아가 제노스를 찾아와서 다른 두 파벌에 전쟁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리자드맨 편에 서달라고 부탁했어. 한편 카밀라는 뒤에서 내가 뭘 했어?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링가와 로에도 똑같은 제안을 하면서 제노스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선물을 건네며 찾아왔어. 제노스는 더 이상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애초에 여자를 밝히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무고한 생명들이 그의 존재 때문에 희생될 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 세력은 싸움을 위해 전장에 모였고 새 지도자는 승리할 거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일이 커지기 전에 제노스가 릴리와 함께 나타나 이 무의미한 싸움을 막으러 온 게 아니라고 먼저 분명히 했다. 그는 새 세력이 수년간의 갈등으로 서로에게 오랜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만족할 때까지 서로 싸우라고 부추겼다. 제노스의 예상치 못한 승인의 새 지도자는 전력을 다하기로 합의했고 승자는 제노스의 신성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결정했다. 케이컨커. 그렇게 결정되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조피아는 즉시 쌍검으로 링가를 공격하려 들었어. 로에이가 뒤에서 몰래 공격하려 했지만 조피아는 눈치채고 간신히 피한 다음 로에이를 늑대인간들 쪽으로 날려버렸지. 링가는 도끼를 집어들고 조피아를 공격했고 바로 그때 로에이가 위에서 그 둘을 덮쳤어. 새 지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서로의 세력 구성원들을 먼저 해치우기로 결정했고 그건 모두가 참여하는 전면전으로 이어졌지. 하지만 결국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그저 이유 없이 구성원들만 잃고 있었을 뿐이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제노스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만 있지. 그들은 모르겠지만 제노스는 빈둥거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그들이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그들의 분노를 해소하게 해주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도 알죠. 로이는 자신의 상처가 즉시 치유되는 것을 보고서야 그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깨닫게 되죠. 그녀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냅니다. 제노스가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다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를 쳐다보고 그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가 자신의 환자이며 슬럼가 의사로서 그들을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지칠 때까지 계속 싸워도 된다고, 그리고 그는 지칠 때까지 계속 치료할 거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쳐다본다.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그렇게 오래 싸워서 뭐해? 이제야 그게 아주 쓸모없는 싸움이란 걸 깨닫네. 왜 이제서야 그걸 알아차리는 건지? 이제 그만하기로 하는군. 이제 빈민가에 사는 여러 데미휴먼으로서 다 같이 뭉칠 때도 됐지. 하지만 제노스와 누가 함께할지는 절대 싸움을 멈추지 않기로 다들 결정했어. 이 싸움에선 누구도 포기 안 해. 릴리는 제노스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듯 쳐다본다. 그녀는 그에게 여자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냐고 묻지만 그는 진심으로 모른다. 그녀는 그가 여자애들을 정말 좋아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는 거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그건 진심으로 그의 의도가 아니다. 그들은 그의 인내심이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 전에 말했듯이 치료새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단순히 상처만 치료하는 세 번째 부류 사람을 치료하는 두 번째 부류,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첫 번째 부류의 치료사. 저 멍청이는 자신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믿고 그저 상처만 치료할 뿐이다. 하지만 자기가 빈민가에 있으니 빈민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릴리는 여전히 그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의심해요. 솔직히 말해서 괴물들이 계속 싸우는 게 병원에는 유리하겠죠. 그래야 계속 다치고 손님들이 병원에 올 테니까요. 그녀는 즉시 그에게 자신의 애정을 고백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좋아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남매 간의 애정이라고 느껴서 그도 그녀를 좋아한다고 대답해요. 그들은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한편 왕실 기사단장은 이 평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는 부사령관 크리슈나 별명은 강철 장미를 부르지 그녀에게 반인간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해. 크리슈나는 그들의 싸움이 멈출 수 없다고 믿어. 그 싸움은 나라의 안녕에 필수적이니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과 싸우게 만들지. 그 싸움에 신경 쓰느라 백성들과 귀족들을 공격할 생각은 못할 테니까 싸움이 끝나는 건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이야. 그는 인간이 싸움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크리슈나에게 가서 소문이 사실인지 조사하라고 말해. 만약 그렇다면 그 여자는 관련된 인간을 죽여서 나라가 지금처럼 유지되도록 해야 해. 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충격적이네. 진료소에서 새 여자는 젠노스 뒤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있어. 사실 그가 재채기만 해도 여자들은 지나치게 보호적이 돼. 조피아는 꼬리로 그를 위로하려 하고 로에는 가슴을 내밀어 그를 위로하려 해. 하지만 꼬리도 없고 내밀 좋은 가슴조차 없는 사람이 있지. 릴리를 말하는 거야. 그녀는 자기 자신을 보며 화를 내고 있어. 그녀는 그들과 경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경쟁이라도 붙으면 질 사람은 뻔하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뿐이라 서둘러 차를 가져다 주려 하죠. 돌아와 보니 제노스가 조피아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네요. 조피아가 다친 지 꽤 됐는데 이젠 도마뱀 중 하나까지 다쳤다고 하네요. 왕실 기사단 녀석들한테 당했다고 하던데요. 아이언 로즈가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그 여자도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 대화를 뒤로하고 제노스가 저녁을 찾자 릴리는 뭘 요리할지 고민하죠. 그러자 여자들이 저녁으로 먹고 싶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는 여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죠. 릴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 중에 카밀라는 그만이 빈민가에 새 우두머리를 모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의심을 품습니다. 카밀라는 그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숙소로 날아갑니다. 의심은 틀리는 법이 드물죠. 다음날 크리슈나가 빈민가로 찾아옵니다. 주변의 기쁨을 보고 그녀는 이곳이 예전에 알던 그 빈민가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녀는 길에서 도마뱀을 발견하고 길을 잃은 척하죠. 거기가 빈민가가 맞냐고 묻고 왜 다들 잘 지내냐고 묻네요. 도마뱀은 다른 생물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죠. 누가 중재했는지 더 캐물으려 하자 자기는 그녀를 모르고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가 가버리자 그녀는 총을 꺼내 그를 공격하려 하죠. 용감하군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모두를 구해준 그분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거죠. 제노스에게 충성심을 드러내며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하네요. 조피아가 또 다른 도마뱀과 지나가자 도마뱀이 크리슈나의 주의를 끈다.
그러자 크리슈나는 도망친다. 크리슈나는 전에 조피아를 다치게 했던 것을 떠올리고 어떻게 조피아가 즉시 회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중재자가 강한 누군가라는 뜻이고 그들이 너무 조심하지 않으면 왕국이 위험에 빠질 거라는 의미이다. 크리슈나는 달리기를 멈추고 빈민가를 벗어났지만 엉뚱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크리슈나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혼란스럽지만 제노스의 집이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물어보기 위해 들어간다. 제노스가 크리슈나에게 대해 길을 알려주려 하자 릴리가 차를 들고 나오다가 크리슈나를 본다. 릴리는 크리슈나를 손님으로 여기고 치료가 필요한지 묻는다. 크리슈나는 모든 걸 깨닫는다. 저 앞에 있는 남자가 중개인이었어. 그녀는 총을 꺼내 즉시 그를 쏜다. 릴리의 쟁반이 떨어지자 제노스에게 초록색 구름이 들이운다. 그녀는 동생에게 달려가 제발 죽지 않았기를 온 마음으로 빌었다. 여러분, 야미 힐러 4편은 이미 만들어놨어요. 여기 뜨는 종료 화면을 클릭하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릴리가 제노스를 구하려 하지만 릴리 역시 독가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크리슈나는 사실 릴리 그 엘프 소녀가 제노스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왕국 전역에서 아이들을 납치한 인신매매범이라고 지레짐작했던 것입니다. 릴리는 제노스가 사실 인신매매단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줬다고 하며 오해를 풀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자신의 성급한 성격 때문에 제노스에게 총을 쏜 것을 사과하지만 가스는 치명적이지 않으니 그가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라고 릴리에게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가스가 거치자 제노스는 전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크리슈나는 어떻게 이 남자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제노스는 방어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했다고 설명하지만 크리슈나는 방어 마법이 그녀의 마법 총 공격을 막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제노스는 여전히 기본적인 방어 마법만 사용했다고 주장하자 크리슈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법사 같은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제노스는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크리슈나는 쉽게 속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사단 부단장이라고 밝히며 제노스에게 헛소리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네요. 한편 카밀라는 조용히 숨어 이 만남이 얼마나 흥미롭게 흘러갈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노스는 진지해지고 크리슈나에게서 특정 인물을 찾아 체포하라는 비밀 임무를 받고 빈민가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리슈나는 제노스가 자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를 시켜 찾도록 하려 합니다. 크리슈나는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왕국 시민으로서 기사단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제노스에게 억지로 협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노스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돕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파벌 간의 싸움을 중재한 중재자를 체포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놀라 차를 뿜어버립니다. 크리슈나는 그 중재자가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노스는 그녀에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중재자는 내버려두는 게 그녀에게 최선일 거라고 조언합니다. 크리슈나는 제노스가 마치 중재자를 아는 것처럼 말하자 그를 의심하지만 제노스는 재빨리 변명하며 일단 위기를 모면합니다. 어쨌든 크리슈나와 그녀의 지휘관은 중재자가 라이벌 세력을 통합할 힘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협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중재자를 옹호하며 돈을 받는다는 점은 제외하고 아마도 그는 순수한 선의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것뿐일 거라고 크리슈나에게 말합니다. 크리슈나가 그녀를 의심하기 전에 릴리는 자신도 중재자를 모른다고 재빨리 해명합니다. 어쨌든 제노스는 거의 사모가 자정이라며 크리슈나에게 돌아가라고 제안하며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크리슈나는 그가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지 묻고 물론 그는 그러고 싶지만 그녀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떠나지만 나가는 길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분명한 아래층 침대를 발견합니다. 제노스는 집에 여분의 침대가 있다는 핑계를 대야만 했어. 크리슈나는 빈민가 근처에 있는 게 조사에 이상적이라 판단하고 머물기로 해 그녀는 제노스에게 방세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제노스는 거절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그녀가 그의 지하 진료소에 머무는 걸 허락하지. 릴리는 전혀 기쁘지 않아. 제노스의 유일한 와이프는 자신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크리슈나 바로 앞에서 그의 무릎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게 하지. 제노스는 릴리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크리슈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던 카밀라는 그 얼간이가 릴리가 질투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이해하도록 도와줘.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카밀라는 여전히 자세한 설명을 늘어놓으며 릴리는 방금 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를 폭행한 저 거만한 여자를 집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제노스에게 속삭여. 제노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늙은 르르령이 늘을 그렇듯 과장하고 있다고 믿어. 릴리는 계속해서 제노스를 지나치게 챙기며 차를 따뜻하게 하려고 불어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과일을 먹여주지만 제노스도 크리슈나도 전혀 반응하지 않자 릴리는 카밀라가 가르쳐준 비장의 무기를 쓸 수밖에 없게 돼. 제노스의 얼굴을 잡고 오늘 밤은 절대 잠들게 안 놔두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몇 분 뒤 자기가 먼저 잠들어 버리네. 고거우. 제노스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크리슈나는 그에게 릴리를 납치한 사람들을 아는지 묻기 위해 다시 공동실로 돌아온다. 제노스는 모른다고 하지만 크리슈나는 여전히 빈민가가 아동 인신매매의 온상이라고 확신하며 그래서 그를 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자랑스러운 듯이 자신이 왕립기사단의 완벽한 부사령관이지만 여전히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그녀는 화제를 바꿔 그와 같은 마법의 달인이 방어 마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치유의 달인이 팔을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지 제노스에게 묻는다. 제노스는 자신이 마법의 달인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녀가 팔 전체를 재생할 수 있는 치유의 달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녀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최고 수준의 극비 치유사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빈민가에 있는지, 왜 조피아의 팔을 치료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제노스는 크리슈나에게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고 묻고 크리슈나는 자신이 조피아의 팔을 다치게 한 사람이라고 밝히죠. 조피아가 제노스의 친구이니 엄밀히 말하면 크리슈나는 제노스의 적이 되는 셈이죠. 제노스는 여전히 크리슈나가 왜 빈민가를 그토록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크리슈나는 자신의 어머니 아주 착한 분이셨는데 매일 이 빈민가를 찾아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어느 날 이곳에 사는 사람에게 살해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당시 어렸던 크리슈나는 수사팀으로부터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훔치려던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크리슈나는 무적의 영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자 특히 빈민가 출신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다른 아이들이 자신처럼 어머니와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마치자 벌써 아침이 밝았고 크리슈나는 그의 진료소를 나섭니다. 크리슈나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제노스는 그녀를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빈민가의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어째서 그녀가 사랑하고 보호했던 바로 그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모든 사람이 좋은 심성을 가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카밀라는 그의 태도를 바로 알아채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그녀는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말이 자기 어머니가 착했다는 뜻도 아니고 빈민가에서 평화를 싫어하는 자신, 즉 그녀가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300년이나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그녀의 친절한 말에 고마워하고 그녀는 그가 진료소 밖에 꽂아둔 깃발을 아직 치우지 않았다는 것도 상기시켜 줍니다. 그 깃발은 아인들이 크리슈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진료소에 오지 못하게 막는 용도였고 솔직히 말해서 크리슈나가 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깃발이 치워진 후 조피아가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거의 동시에 크리슈나가 돌아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이네요. 둘의 재회는 좋지 않군요. 좋았던 적이 없죠. 둘 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지만 릴리가 즉시 개입합니다.
조피아도 길을 잃었다며 그 길을 설명해 주려 한다고 주장하네요. 잠깐 그걸 왜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시나 그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네요. 더 나아가 조피아에게 팔을 쏜 후 어떻게 팔이 다시 자랐는지 묻습니다. 치유 마법을 가진 중재자가 있다고 주장하는군요. 조피아는 대화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신은 갈 길을 찾았으니 떠나겠다고 말하죠. 떠나기 전에 크리슈나에게 조언을 남기는데 인신매매 책임자를 찾고 싶다면 밖에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해요.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조피아는 인신매매단의 우두머리는 빈민가 사람이 아닌 귀족이라고 설명하죠. 크리슈나는 절대 믿지 않아요.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자는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피아가 귀족이 누구인지 알려주는데 그는 바로 칼린도르라는 부유한 귀족이죠. 글쎄요, 크리슈나는 믿지 않아요. 조피아는 화를 내죠. 가난한 사람들을 믿는 유일한 사람은 크리슈나가 죽이려고 하는 중재자뿐이라고 소리치죠. 더 나아가서 그녀는 크리슈나에게 가난하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니며 생각을 바꾸라고 가르치죠. 대화는 격렬해지고 제노스가 개입하죠. 그는 자신이 중재자라고 밝히지만 그의 성격은 크리슈나가 생각했던 중재자의 성격과는 맞지 않죠. 그녀는 중재자는 치유만 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제노스는 치유 마법과 방어 마법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그녀는 듣지 않죠. 하지만 그녀가 아는 것은 그가 반인간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녀는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진 않아요. 대신 칼린도르를 찾아가기로 하죠. 그녀는 그를 만나자마자 그 지역 보안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며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보안 장비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가 그녀를 데려가자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조피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의 믿으려던 찰나 갑자기 그의 보안 분배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녀는 우물을 발견하고 생각 없이 뛰어듭니다. 그녀가 들어가자 그녀는 뼛속까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몇 명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정말로 이 남자는 인신매매범입니다. 아이들은 눈이 가려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구출하려 하자 칼린도르가 와서 그녀를 총으로 쏩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엄마를 생각하며 영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칼린도르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상관하지 않아도 될 일에 참견하냐며 왜 그의 사생활을 캐묻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족임을 상기시키며 그녀는 기사로서 캐물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슈나는 이미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을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녀의 구원자들이 도착합니다. 조피아가 모습을 드러내고 제노스도 그곳에 나타납니다. 칼린도르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제노스에게 총을 쏘지만 그는 아무 상처 없이 나옵니다. 그는 그에게 걸어가고 칼린도르는 계속해서 그에게 총을 쏩니다. 결국 그는 칼린도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습니다. 그가 칼린도르를 공격하고 칼린도르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느껴요. 그는 칼린도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칼린도르는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는 제노스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며 크리슈나에게 맹목적으로 사과해요. 분노한 제노스는 그를 쏘지만 그녀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죽이지는 않아요. 크리슈나는 제노스에게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제노스는 그녀에게 직접 하라고 말해요. 제노스가 그녀를 치료해주고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충격을 받아요. 그녀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자기는 영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녀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애들 만나러 가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네. 그는 그녀에게 영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구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해.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면서 그는 그녀에게 자기 청구서를 내줘야 한다고 말해.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 짓자 사람들이 웃는 게 어색하다고 놀려